최근 몇 년 동안 군사 분석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해상 지배력에 대해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확실히 여러 면에서 중국은 이전에는 매우 컸던 해군력 격차를 빠르게 좁혀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제조 능력을 활용하여 해군, 즉 PLAN이 현재 미국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분야 중에서 누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승자는 미국입니다. 그럼 왜 심해에서의 현상 유지가 미국에 유리하게 크게 기울어져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미 해군 앞에서 무력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 분야에서 여전히 상당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미국은 총 66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중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12척에 불과하며 여기에 최소 46척의 재래식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당연히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훨씬 더 넓은 작전 범위와 은밀성 그리고 공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잠수함 수에서는 거의 비슷할 수 있지만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함대는 훨씬 더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곧 보시겠지만 파괴력 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잠수함들은 합쳐서 약 1168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 즉 VLS를 보유하고 있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두 함대 간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터나이 ASS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처음으로 연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생산량에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10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진수했으며 총 7만 9천 톤에 달합니다. 반면 미국은 7척, 총 5만 5천 톤을 진수했습니다. 이전 4년 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국이 7척을 생산한 반면 중국 해군의 생산량 변화 폭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본 수치만으로 전체를 알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미국이 보유한 65척의 현역 잠수함 중 14척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즉 SSBN입니다. 그리고 51척은 잠수함 발사 유도미사일 핵잠수함 SSGN과 핵추진 공격잠수함 SS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SSBN 6척과 SSN 6척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면적인 핵전쟁이라는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그 차이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핵 억제를 위해서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 필요합니다. 핵무장 ICBM을 SSBN에 탑재해 전 세계 전략적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한 국가는 본토가 모두 파괴되더라도 치명적인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6척의 SSN이 ICBM, 즉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SSN은 전략 임무가 아닌 전술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주로 초장거리, 초중량 핵미사일이 아닌 일반 순항미사일과 어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SSN은 SSBN에 비해 사거리와 핵 억지력으로서의 유용성이 크게 제한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6척의 SSBN만으로는 전 세계 모든 해역을 커버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들이 미국의 SSBN과 동등하다 하더라도 말이죠. 곧 보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잠수함, 특히 미국의 오하이오급처럼 크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SSBN은 광범위한 정비와 지속적인 기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14척 오하이오급 SSBN 중에서 보통 언제든지 10척에서 12척 정도만 작전 가능 상태에 있습니다. 각 잠수함에는 블루와 골드 두 팀이 77일씩 교대로 순찰 임무를 하고 이후 35일간 항구에 머뭅니다. 미국이 14척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끊임없는 해상 억제력을 가능하게 하며 전 세계적으로 언제든지 보통 4, 6척의 SSBN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잠수함들도 임무 사이에 오랜 정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언제든지 2, 3척만이 작전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을 제거하면 중국의 수중 핵 억지력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미국은 해상에 배치된 SSBN 수에서 2배의 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오하이오급 SSGN 중 한 척 또는 두 척을 해상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해상에 머무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SSGN 중 하나인 USS 플로리다함은 승조원 교대와 해외 보급을 통해 거의 2년에 가까운 727일 동안 해상에 머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이러한 숫자의 차이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위치의 수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격 잠수함들은 훨씬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6척의 공구사형 또는 진급 SSB에는 각각 최대 12기의 SLBM을 탑재할 수 있어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SLBM의 총 용량은 72기입니다. 각 SLBM은 미사일 한 발당 5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총 216개에서 360개 사이의 핵탄두를 SLBM에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미국의 오하이오급 SSBN 14척은 각각 최대 20기의 트라이던트2 D5 SLBM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원래 각각 24기의 SLBM과 다탄두, 미여브 탑재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새로운 스타트 조약에 따라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조약은 러시아가 연장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 논란 속에 만료가 허용되었습니다. 새로운 협정이 논의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이 군비 통제 개념 자체를 완전히 버린 듯 보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미국 SSBN의 SLBM 탑재 능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잠수함 한 척당 트라이던트 미사일 20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각 트라이던트2 D5 미사일은 최대 8개 독립적으로 조종 가능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과 조약 준수를 위해 현재는 미사일 한 발당 약 5개의 핵탄두가 탑재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국이 언제든지 1120개에서 1400개 사이의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는 중국보다 3-4배 더 많은 수치입니다. 즉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이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SSBN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함대를 2배로 늘리고 화력은 4배로 늘려야 합니다. 즉 중국은 핵탄두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약 600, 700개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10년대 말까지 약 1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보유량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미국은 사용 가능한 핵탄두를 약 3700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체 중인 1477개를 제외하면 미국은 약 1770개의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고 추가로 1930개를 예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만이 더 많은 핵탄두를 갖고 있지만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중국도 격차가 크지만 따라잡으려 노력 중입니다.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선박 건조 능력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 이 분야에서 수적으로 동등하거나 심지어 우위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보다 230배에 달하는 선박 건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격차는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을 많이 건조해도 경쟁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미국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함대는 수십 년간의 공학적 역량과 전략적 성견지명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부 원자력 추진 전력에 기반한 이 함대는 수중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함대는 최첨단 버지니아급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SSN, 노후화되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 SSBN, 소수의 매우 진보된 시울프급, 그리고 많은 수의 노후된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신형 콜롬비아급 전략 핵잠수함 SSBN이 것으로 선도함은 이번 10년대 후반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최대 20기의 트라이던트2 D5 미사일을 탑재하며 각각은 다수의 독립적으로 목표를 지정할 수 있는 재진입체 MIRB 미주구를 장착해 7,500마일 떨어진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현재 블록 5 구성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84피트 길이의 버지니아 페이로드 모듈을 통합해 한 척당 토마호크 미사일 탑재재량을 40기로 늘렸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화력을 의미하지만 이 잠수함들을 진정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 특히 스텔스와 음향 기술입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펌프제트 추진기와 무반향 선체 코팅을 적용해 소음 수준을 100dB 이하로 낮췄습니다. 사실상 바다의 배경소음 수준이라 가장 민감한 수중 청음기도 이 잠수함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잠수함은 AMB QQ10 V소나 체계와
대구경 선수 어레이, 그리고 TB-29A 예인 어레이를 자랑합니다. 이 소나는 50페리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잠수함의 샤프트 회전음과 고래의 울음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음향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잠수함들은 미국 잠수함의 성능 수준을 따라올 수 없으며 이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구 3B형 잠수함은 소음이 심했던 공구 1 한급 잠수함에서 발전하여 샤프트 감쇄 장치와 물방울형 선체를 도입해 소음을 120dB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미양끝 잠수함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기 독립 추진 AIP 체계를 활용해 약 110dB 수준의 소음을 달성했습니다. 러시아 킬로급 설계를 역설계에 만든 무반향 타일은 이전 모델보다 소나 반사 신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잠수함은 여전히 가장 조용한 중국 잠수함조차도 상당한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으며 종종 자신들이 탐지되기 전에 상대를 먼저 발견합니다. 중국의 수중 탐지 능력은 나아졌지만 탐지 범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밀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잠수함 간의 교전에서는 탐지 가능성이 생존 가능성과 반비례합니다. 간단히 말해 들리면 공격받을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로 인해 중국 잠수함은 훨씬 더 쉽게 발견되고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중국이 이에 대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군사 분야에 대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분석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완벽한 곳에 와 계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군사 이야기와 그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 미국이 보유한 우수한 소나와 센서가 제공하는 수중 우위는 미 해군 함대의 뛰어난 네트워크 상호 운용성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에 탑재된 AMBYG-1 전투 시스템은 위성, MQ-4 시트리톤 드론, P-8 포세이돈 항공기 등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보다 정밀한 표적 지정과 임무 계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잠수함은 결정적인 우위를 가지게 되며 완전히 자망한 상태에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제한되더라도 적들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 인식 능력을 갖고 작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연계는 항공모함 전단에도 확장되어 잠수함이 전방 정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수함의 임무는 OE 538 마스트를 통해 암호화된 무선 주파수 통신을 전달하여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같은 수상 전력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이러한 네트워크화된 접근 방식은 미 해군 잠수함이 대잠수함전 헬리콥터와 협력하여 AN/SSQ-62 소노V를 투하해 중국 잠수함의 위치를 삼각, 측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 해군은 이 지역의 얕은 수심에서 발생하는 소나, 신호 산란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수함 작전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도의 상호 운용성과 다영역 지배력은 미국이 잠수함전에서 갖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전술과 기술을 다듬어 왔지만 중국과 같은 국가는 이제서야 처음으로 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험을 통해 얻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냉전 기간 동안 대잠수함전을 완벽하게 익혔지만 그 시기 중국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고 군대도 엉망이었습니다. 미국에게는 대서양의 GI-UK 갭을 가로지르는 소련 알파급과 아쿨라급 잠수함의 위협을 추적하는 것이 SOACIS 수중 청음기 네트워크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과 광범위한 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레든에 위치한 해군 잠수함 학교와 같은 오랜 역사를 지닌 시설에서 승조원들은 복잡한 소원층 속에서 희미한 음향 신호를 해석하는 능력을 연마했습니다. 그레든 학교는 19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무려 110년 전의 일로 미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잠수함 분야의 강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후 여러 잠수함 훈련 시설이 추가로 등장했는데 특히 하와이 진주만에 위치한 해군 잠수함 훈련센터 퍼시픽 NSTCP, 버지니아 노퍽의 잠수함 학습시설 SLFN, 그리고 조지아 킹스베이와 워싱턴 밴고어에 있는 트라이던트 훈련시설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댄빌에는 새로운 잠수함 인력 훈련센터가 현재 건설 중입니다. 반면 중국에는 칭다오에 위치한 해군 잠수함 아카데미 NSA라는 주요 잠수함 훈련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1953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첫 잠수함 아카데미보다 거의 40년 뒤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규모 확장이 이루어졌고 2016년경에는 새로운 캠퍼스도 개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비해 이 분야에 매우 늦게 뛰어들었고 여전히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중국 잠수함 승조원의 평균 경력은 약 10년 정도인 반면 미국에서는 15년에서 20년 정도이고 그 경험이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냉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소련에 대해 거의 완벽한 수중 지배력을 달성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까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난 이후 이러한 수중 전문성은 정보, 감시, 정찰, 즉 ISR 임무로 전환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들은 사막의 폭풍 작전과 이라크 자유작전 동안 페르시아만을 누비며 통신을 가로채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2020년대 초반 예는 버지니아급 잠수함들이 이란 잠수함을 추적했습니다. 이 모든 전투 임무는 끊임없는 엄격한 훈련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림팩과 같은 대규모 훈련에서는 미 해군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SSN들이 동맹국 해군과 함께 복잡한 대잠전 시나리오에서 작전을 펼치며 중국과의 미래 태평양 연안교전을 대비해 전술을 다듬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중국과의 대규모 충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얕은 바다와 연안작전은 잠수함전에서 미국과 중국의 능력 격차가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심해나 원양작전에서는 어떤 해군도 미국 해군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함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훨씬 더 많은 군사 기지와 시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약 750, 800개의 기지는 오늘날의 모든 군사 강국들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군사 네트워크로 다른 어떤 나라의 해외 군사 조동 규모도 훨씬 능가합니다. 가장 가까운 경쟁국은 영국으로 약 145개의 해외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터키는 각각 약 30, 50개의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약 52개, 중국은 29개의 해외 군사기지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기지는 주로 인접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과 남쪽의 시리아, 아르메니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도 역시 자국 인근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부티와 쿠바에 있는 기지들만이 세계의 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대륙의 구석구석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다른 해군이 자국 방위를 염두에 두고 구축된 반면 미국 해군은 전 세계적으로 힘을 투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군을 미국 해군과 전 세계적으로 맞설 수 있는 원양함대로 적극적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혹은 최소한 어디서든 자국 화물선단을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전 세계 해운이 계속 무법 상태와 해적 행위로 치닫는다면요? 하지만 이것은 중국 군사교리에서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변화이며 따라잡기 시작하는 데만 해도 몇십 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도 중국 해군은 자국 해역 방어, 미 해군의 우위 저지, 대만 침공에 우선순위를 두었지 해군력을 전 세계적으로 투사하는 데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해안 방어에서 해군력 투사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한 것은 불과 지난 10, 20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잠재적인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한다는 목표에서 중국은 많은 전문가들과 그들의 워게임을 통해 비록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잠수함 전력이 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디젤 전기 잠수함은 핵 추진 미국 잠수함과 비교해 첨단 음향 장비와 센서, 우수한 화력을 갖추고 있진 않지만 공격해오는 미 해군 함대에 꽤 큰 뜻밖의 타격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무기는 미국과 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상당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YJ-18 대함 순항 미사일은 마하 3, 약 시속 2300 마일을 속도로 비행하며 사거리는 335마일에 달합니다. 이 미사일의 해면 밀착 비행 종말 단계는 미국 이지스 방어 체계에도 큰 도전이 됩니다. 진급 잠수함의 JL-3 SLBM은 다탄두, 무력외해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MK-48 어뢰를 모델로 한 U-6 어뢰는 450파운드 탄두를 28마일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무장도 잠수함이 미국의 소나에 탐지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의 얕은 바다와 제1, 제2 돌연선 주변 해역에서는 그 공식이 달라집니다. 이 지역의 230피트 수심대와 암초가 많은 연안은 소나 신호를 흩뜨립니다. SQS-53C 소나 신호가 스프래틀리 산호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디젤 전기 추진의 UN급 잠수함이 AIP로 조용하게 움직이고
22피트의 흘수로 인해 분쟁이 있는 파이어리 크로스 같은 전초기지 근처에 잠복하기에 이상적입니다. 8000 해리 항속의 이 잠수함은 미 항공모함을 수주간 추적하며 YJ-18 미사일 매복 공격에 적합합니다. 반면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2000피트 자망을 위해 설계되어 이런 얕은 바다에서는 다소 불리합니다. 33피트의 흘수선 때문에 얕은 바다에서는 바닥에 긁힐 위험이 있지만 BQQ-10 소나가 복잡한 신호를 처리해 중국의 열등한 소나가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보완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대륙봉을 벗어난 깊은 바다에서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1마일 깊이의 루손 해협에서는 미군 핵 잠수함이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지속적인 30노트 속도와 P8 정찰기와의 정보, 감시, 정찰 연계 덕분에 원거리 타격이 가능합니다. 블랙 위도우 2025와 같이 하와이 근처에서 실시된 정기적인 해저전 훈련, 그리고 괌 근처에서 실시된 시드래곤 2025, 말라바르 2025 훈련은 동맹국들과의 전술과 협조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이러한 원거리 투사력은 정밀함과 지속성을 결합하여 수심이 허락되는 곳에서는 미국의 우위를 확고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기술력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국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로 만회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잠수함 생산을 늘려 격차를 좁히려 하고 있습니다. 위안급 잠수함 한 척의 가격은 약 2억 달러인 반면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30억 달러가 훨씬 넘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잠수함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또 시도하고 있는 전략은 잠수함 드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대형 무인 수종 차량 UUV 개발입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판도를 바꿀지는 불확실하며 중국이 러시아의 포세이돈 UUV와 유사하게 이 무인 수중 차량에 핵무기를 탑재할 의도가 있는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이들은 재래신구장만 되어 있으며 주로 감시나 기뢰 부설과 같은 임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중국이 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중국 해군은 길이 60, 65피트에 달하는 AJX-002와 HSU-100 초대형 무인 수중 차량 XXL UUV를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길이가 135, 150피트에 달하는 더 대형 모델들도 하이난 근처에서 건조 중인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플랫폼들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 맞먹는 규모를 자랑하지만 승무원 없이 운용됩니다. 이들은 장거리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어뢰, 해상기뢰, 소형 무인 수중 차량, UUV까지 탑재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중국이 이들의 핵무기 탑재를 계획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키엘린 ARB처럼 해저를 기어다닐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율 원격 조종 차량이나 최대 3.7마일까지 잠수할 수 있는 하이쉔 6000 AUV 같은 소형 모델들은 매우 다양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인 수중 차량 UUV 중 상당수가 이미 운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CW인과 HSU-001 무인 수중 차량 UB, 감시, 기뢰전, 정보 수집 목적으로 배치했으며 이들 차량은 남중국해, 인도양, 심지어 태평양에서도 운용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미국도 이에 뒤지지 않게 보잉 오르카를 중심으로 한 자체 XL-UUV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르카는 길이 85피트, 무게 85톤의 자율 디젤 전기 잠수함으로 최대 6,500캐리까지 수개월간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0피트 모듈형 적재구역은 최대 8톤을 적재하며 해머헤드 같은 기뢰, 소형 무인 잠수정, UUV, 센서, 전자전 시스템 등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동급 잠수함보다도 뛰어난 성능입니다. 하지만 오르카 프로그램은 상당한 지연과 예산 초과 문제에 직면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일정이 3년이나 늦어졌고 예산도 2억 4,20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첫 번째 오르카는 2023년 12월에 인도되었고 두 번째 오르카는 2026년 3월에야 인도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율 잠수함은 자율 항공기나 드론이 하늘과 지상에서 전쟁을 변화시킨 것만큼이나 해저의 판도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흑해 함대와 흑해 그리고 그림자 유조선 함대를 광범위하게 위협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잠수함 분야에서 단연코 최강자입니다. 버지니아급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이 스카버러 암초 근처에 대기한다면 대만 침공 함대를 몇 분 만에 토마호크 미사일 40발로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완전 비상이 걸립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키워온 군대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가혹한 경고를 받는 모습을 막 지켜봤습니다.
시 주석은 이런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자 시 주석은 중국이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는 중국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음을 방금 입증한 강력한 군사력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 주석이 두려움을 느낄 것이며 분석가들은 그가 2027년에 대만 침공을 개시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전쟁 시 직면할 지정학적 폭풍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은 영상 후반부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이란과의 짧은 전쟁 동안 시 주석을 두렵게 만들 만한 여러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은 공격 전에 한 나라 전체의 눈을 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정보 분석가이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라이언 맥베스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은 이란에서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맥베스에 따르면 미국은 센서 네트워크와 지휘 및 통제를 방해하기 위해 공중, 우주, 사이버 작전을 조율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란은 상황을 파악하고 조율하며 대응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동으로 공격한 첫 몇 시간 동안은 폭탄과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이란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목표물을 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로페어 미디어에 따르면 이 사이버 작전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호메이니를 초기에 제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작전으로 호메이니의 주요 인사와의 만남 시점을 파악해 공격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이버 및 정부 작전들도 미국이 폭격기와 전투기를 투입하기 전에 이란의 방공망의 상당 부분을 마비시키는 데 성공하도록 했습니다. 이란이 대응을 생각할 수 있었을 때쯤에는 이미 수천 개의 목표물이 파괴되었고 이란은 이미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국 공격 규모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눈과 귀를 차단함으로써 미국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에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공격력과 규모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응에도 문제가 됩니다. 맥베스는 만약 당신이 대한미사일팀의 승무원인데 전화기 반대편에서 아무도 발사하라고 어디로 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진핑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미국의 이란 행동의 핵심입니다. 중국처럼 강력한 미사일 무기고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중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550기 발사대와 약 400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휘 및 통제가 효과적으로 차단되면 이 기지들과 중국의 수많은 다른 발사기지의 운영 인력은 군 지도부와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시진핑에게 미국과의 싸움에서 악재입니다. 타이완을 포함시키면, 즉 시진핑의 가장 유력한 목표인 타이완을 이 상황에 넣으면 시진핑에게는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맥베스가 설명하듯이 중국의 타이완 계획은 병사들을 해변에 상륙시키는 데보다는 다른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겠지만요. 타이완을 미사일로 폭격하려면 지휘와 통제라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란 공격 전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이는 시진핑에게 강한 경고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목표물에 대해 언급했죠. 이것이 미국이 이란에서 한 일 이후 시진핑이 직면한 두 번째 문제, 즉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로 이어집니다. 이란의 눈과 귀가 차단된 상태에서 미국은 이란의 전체 군사 인프라를 압도했습니다. 미국은 첫날부터 약 1000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쟁 시작 약 일주일 후 브레이킹 디펜스는 미국이 이란에 3000에 넘게 공격해 이란 선박 43척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언급한 지휘통제센터 외에도 미국은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제조 및 발사기지들을 타격했으며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의 드론 발사는 현재 83% 감소했고 탄도미사일 공격도 처음 대응 시도에 비해 9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규모는 미국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경고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상상 못할 규모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맥베스는 이를 사막의 폭풍 작전처럼 허리케인 후 헤일이 오는 게 아니라 첫날 밤 적에게 1000개의 토네이도를 퍼붓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옳습니다. 미국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우주, 사이버, 해군 부대와 연계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중국이 결코 갖추지 못한 실전에서 검증된 역량을 보여줍니다. 시진핑은 중국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의 대규모 군대는 현대의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미국은 이란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진핑이 만약 대만 침공을 감행해서 미국이 개입하게 만든다면 미국이 중국에도 똑같은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진핑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에서 앞으로 다룰 내용이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미국의 장거리 스텔스 능력입니다.
미국이 지금은 구형 비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해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고 있지만 전쟁 초기 몇 시간 동안은 미국이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를 투입했습니다. 그 폭격기들은 이란 방공망의 눈앞에서 정밀 타격을 수행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주목한 것은 이 스텔스 공격의 막대한 사거리입니다. 미국의 B-52 폭격기들은 대륙 본토에서 이란까지 37시간에 걸친 왕복 비행을 하며 작전 초기 몇몇 이란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수행했습니다. 이 폭격기들이 오래 비행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이 많은 공중급유기를 보유해서입니다. 이것이 시진핑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제 미국 조종사들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훈련돼 있어 하루 반 동안 쉬지 않고 비행하며 임무를 완수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중국은 사정권 밖이다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 침공과 같은 상황에서 중국을 폭격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눈과 귀를 차단하는 전략으로 이미 무력화된 방공망에 기대어 B2 폭격기를 막아보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도 유사한 능력이 있나요? 중국엔 아마 H-22 있을 겁니다. 그 스텔스 폭격기는 미국 최고 폭격기와 경쟁하려고 설계됐지만 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뉴스에 따르면 2025년 비유적으로 말해 주목에서 멀어졌고 미국의 위협이 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오늘 당장 그 폭격기가 실전 배치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은 스텔스 폭격기의 이란 작전 능력을 방금 입증했습니다. 중국의 능력은 현재로서는 대부분 이론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시진핑은 미국이 장거리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이 그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에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군사 분야에서 여러 차례 입증된 점을 다뤘습니다. 미국은 며칠 만에 수천 개 목표를 타격하고 장거리 스텔스 전력을 배치해 상대의 감시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개입으로 시진핑에게 더 실존적인 위협이 생겼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실로 시진핑은 미국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전쟁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The Military Show가 유익하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시진핑에게 갈등 발생 시 해당 국가 최고 지도부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을 이란에서 보여줬습니다. 맥베스는 첫 번째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타격한 것과 동시에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점은 미국 정보기관이 동맹국이 매우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는 무언가를 찾도록 도와주고 싶다면 적어도 때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에게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중국은 고위 지도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란은 그렇게 못했고 우리는 이란의 목적에 맞춘 대형 지하벙커 네트워크가 있다는 건 압니다. 중국도 비슷한 시설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쨌든 중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 한 번의 회의, 단 한 번의 노출 순간만 알아내면 끝입니다. 시진핑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주석에게 상황은 악화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상위만 노리는 게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이란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대규모 공습으로 제거됐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폭탄 공격 시 시진핑도 자신의 일을 맡길 대체 인력을 의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스카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한 첫 번째 공습에서 이란의 최고 군 지휘관 약 40명이 제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이미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잠시 동안 3인 임시위원회가 지도자의 임무를 맡은 후 전문가위원회는 신속하게 무타바 호메이니를 임명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문가위원회가 이제 누군가의 등에 표적을 그릴 큰 페인트통과 붓을 준비했다는 것일 뿐입니다. 시진핑이 비슷한 타격을 입는다면 미국이 공격할 때 중국에서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진핑은 이란에서 한나라 정권의 수뇌부를 제거하려는 조직적인 공세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에게는 타이밍이 최악입니다. 이미 중국 군부 수뇌부를 계속 숙청해왔기 때문입니다. 3월 3일 BBC는 중국이 고진, 류레이, 한웨이궈 3명의 경험 많은 군 장성을 최고 정치자문위원회에서 해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보다 사흘 전인 2월 27일에도 BBC는 시진핑이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하려는 가운데 중국이 인민해방군 출신 9명을 포함한 19명의 관리를 해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태를 본 시진핑은 이를 중대한 실수로 여길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관료들이 해임되고 시진핑에게만 충성하는 인물들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쥐는 동안은 괜찮지만 미국이 그의 벙커에 폭탄을 떨어뜨려 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군사 및 정치 구조 전체가 우리가 이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도 중국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란처럼 중국도 미국을 막아낼 수 있는 미사일 기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이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미사일 비축량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아까 중국 탄도미사일 비축량 언급하셨죠? 이란도 대규모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스라엘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전 이란이 2027년까지 8,000기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휘 및 통제센터를 제거함으로써 이란의 발사 능력이 크게 감소했지만 그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 주석은 미사일 전략을 뒷받침하려 그 사실을 이용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 발사기지를 공격하는 경향을 보여 중국도 자국기지 방어가 필요합니다. 이는 시 주석의 대만 침공 야망에 매우 불리합니다. 맥베스는 중국 탄도미사일 기지가 지대공 방어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대만 침공 지원 부대가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덧붙입니다. 또한 이는 탄도미사일 부대의 기동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중국도 지대공 미사일 분야에서 이란처럼 궁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발사대를 계속 이동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엄청난 신호가 발생해서 곧바로 그 발사대를 타겟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미사일 발사보다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공격 없이도 시진핑의 미사일 전력이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대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국이 과거에 계획했던 미사일 공격으로 적을 압도하는 전략은 접어두고 덜 빈번한 공격과 끊임없는 이동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노릴 만한 표적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550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외에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 국방부가 중국이 300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발사대 150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 300기를 더하면 총 1550기의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됩니다. 미국이 공격할 목표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발사대를 보유함으로써 이란보다 더 오랜 기간 미사일 중심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궁수를 먼저 타격하는 걸 선호하는 만큼 그 전략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휘 및 통제센터에 대해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사대가 없으면 미사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미사일을 날려보내려면 발사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온 모든 것을 더하면 시진핑은 미국이 이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수많은 군사적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국 수석은 미국 개입을 유발하면 자국이 동일한 추격과 공포 전략에 직면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보다 이런 전략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지만 시진핑을 두렵게 할 요소가 또 있습니다. 이란은 시진핑에게 미국이 힘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영향력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이란 영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이 걸프 지역 미군 기지 등 군사 표적을 공격했습니다. 3월 8일 CNBC는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이란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분류하는 여러 국가들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오산입니다. 이란이 군사 인프라가 무너진 상황에서 주변국을 위협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걸프 지역의 미국 동맹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다른 나라들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의 타격을 줄여다 스스로를 지정학적 순교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맥베스의 설명처럼 중국이 미국과 전쟁하면 비슷한 상황에 놓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맥베스는 이 충돌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더 많은 동맹국들이 이란이 중동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중국도 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국 군대가 한국과 일본에 기지를 두고 있으며 호주와 필리핀에도 순환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 주석은 전쟁 시 미국 공격을 약화하려면 이 기지들을 타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네 나라 모두 전쟁에 휘말리고 중국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 모든 일이 시 주석이 대만 침공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결과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섬나라 침공은 결국 중국이 대만, 미국과 싸우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에 맞서 싸우다 보면 중국은 더 강한 국가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이들이 모두 중국에 반대할 것입니다. 동맹국과 관련해 러시아는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영향력이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고 중국이 투자로 지정학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접근 방식만으로는 소규모 국가들을 이렇게 거대한 싸움에 끌어들이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된 지정학적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건설한 수백 개의 군사기지에서 보이듯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미국은 약 80개국에 걸쳐 약 750개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자국 영토밖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군사기지가 하나뿐인데 그것은 지부티에 있으며 주로 물류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십억 달러로 소규모 국가 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전략이나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자초한 상황은 중국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나라에 의해 자국 영토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란에서처럼 그 기지들은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시진핑의 통제를 벗어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교 전문 매체가 3월 7일에 한 말이 가장 잘 설명합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지역 파트너십을 추적한 결과 베이징의 영향력은 협정 서명식에서 정점에 이르지만 안보 위험이 생기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은 군사적 주둔 없이 영향력에 중점을 둔 중동 전략을 구축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란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란을 돕기 위해 서두르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란보다 훨씬 작은 많은 나라들에게 만약 미국과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중국이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그것은 좋은 메시지가 아니며 중국의 돈에 기반한 영향력 전략은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것보다 초라해 보입니다. 원시 상황에서는 안보와 힘이 모든 것입니다. 중국은 많은 파트너와 동맹국들에게 그 어떤 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진핑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일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중국의 무대응은 그들의 자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맥베스는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란처럼 비동맹 국가를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시 주석은 미국에는 함께 싸울 동맹국들이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밖에는 아무도 편이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은 이란을 지켜보며 만약 미국과 싸움을 벌인다면 전쟁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리 보고 있는 셈입니다. 수년간 긴장이 고조된 끝에 파키스탄은 마침내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고 이로 인해 마치 제3차 세계대전이 가까워지는 듯한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 그리고 중동 전역에 미군 기지에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지역이 혼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 무서운 세력 간의 공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과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최근이자 어쩌면 가장 위험한 긴장 고조 속에서 일련의 국경 분쟁이 파키스탄 국방장관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가 이제 공개 전쟁이라고 부르는 상황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이 인내심이 바닥나서 탈레반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일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상에서 마지막 두 질문에 다양한 답을 살펴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 2월 2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탈레반 군사조직이 듀랜드 라인, 즉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선에서 파키스탄 진지를 연속 공격했습니다. 약 1600마일에 걸쳐 산과 사막을 굽이치는 그 분쟁 국경은 곧 알게 되시겠지만 과거에도 파키스탄과 탈레반 사이의 충돌의 발단이 되었고 이번에도 다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탈레반의 공세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8시경 시작되었고 쿠나르, 호스트, 난가르하르, 누리스탄, 파크티아, 파크티카 등 국경 인근 여러 주에 걸쳐 전개되었습니다. 이들 중 몇몇 지역에는 파키스탄 군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탈레반은 파키스탄이 2월 22일 아프간 영토 내 무장 세력 캠프라고 주장한 곳을 공습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들 기지에 대한 급습을 감행했다고 주장합니다. CNN은 당시 이를 두 이웃 국가 간 불안한 평화에 대한 심각한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월 26일 그 시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반격했습니다. 탈레반의 국경 공격에 파키스탄은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탈레반이 잘못 계산하여 북서부 카이베르 파쿠툰크와 주의 여러 지역에서 이유 없이 공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은 2월 27일 새벽 탈레반의 거점이라고 주장하는 아프가니스탄 내 여러 지역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에는 국경 지역에 대한 여러 차례의 폭격과 카불 내 목표물에 대한 공격도 포함되었습니다. CNN은 파키스탄이 카불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은 이유가 탈레반의 은둔 지도자인 히바툴라 아칸자다의 출생지이기 때문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이 아칸자다 제거를 위한 것인지 상징적 의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파키스탄이 탈레반 국경 공격 대응을 의로운 분노 작전이라 명명한 점을 보면 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키스탄이 탈레반 지도자를 정말 제거하려 했다면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은 그런 일이 있어도 지도자 사망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대응 이후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X에 글을 올렸지만 그 게시물은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그 게시물에서 그는 탈레반이 파키스탄의 공격에 대해 헬만드와 칸다하르의 군사 거점을 파격함으로써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격을 주장한 게시물이 게시된 직후 곧바로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 역시 전투가 시작된 이후 탈레반 드론이 3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 2곳은 군사 목표물로 아보타바드 군사 아카데미와 나우셰라 포병학교가 포함됩니다. 탈레반 드론 하나가 스와비 초등학교 근처에 떨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드론은 학교를 공격하려 했으며 탈레반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탈레반이 군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전에는 이 조직이 민간용 드론만 보유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현재 각국은 보복성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CNN은 탈레반이 파키스탄 공습으로 2월 27일 기준 민간인 19명 사망, 26명 부상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가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전해지지만 이 주장은 탈레반이 선전 효과를 노리고 내세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 진영은 전사한 전투원의 수에 대해 자신들만의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탈레반에 따르면 탈레반의 공격으로 파키스탄 군인 55명이 사망했으며 이로 인해 탈레반은 파키스탄으로부터 19개의 초소를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탈레반 전투원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비교적 적은 피해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총리 대변인 모샤라트 자이디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2월 27일 기준으로 탈레반 전투원 297명이 사망하고 45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혼란을 더하는 것은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에 단서를 추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키스탄이나 탈레반이 공유하는 수치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명한 것은 이번 충돌이 매우 피비린내 나는 대치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파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 기지 공격 때문이라는 주장과 탈레반의 국경 공격으로 시작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약 일주일간 전투가 이어졌으며 아직 끝날 기미는 없습니다. CNN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두 나라와 그 지도부는 또 다른 치명적인 충돌 이후 체결된 매우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이번 10월의 충돌이 추고 국경지역에 집중되었다고 말합니다. 2월 말에 우리가 복격한 공격들, 특히 파키스탄이 감행한 공격들은 그 지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한때는 국경 분쟁이었지만 비록 피비린내 나는 분쟁이었더라도 이제는 파키스탄이 주장하는 전면전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중 하나를 다뤘고 그게 모든 사태의 불씨였던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영토 내에 있는 소위 무장 세력 기지에 공습을 가함으로써 양국 간의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와 다르게 주장하며 해당 기지들이 파키스탄 내에서 활동해온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촉발점의 배경이 된 이유, 적어도 그중 하나를 보게 됩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이 수년간 파키스탄에서 혼란을 일으킨 테러리스트를 숨겨왔다고 비난합니다. 파키스탄 지도부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는 반파키스탄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측은 이들이 전국적으로 자살폭탄 테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탈레반은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아프가니스탄 영토가 다른 국가에 어떤 위협도 가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탈레반은 파키스탄 군대가 이유 없는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안가품의 연속으로 파키스탄의 주장마다 탈레반이 맞대응하며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자국 내 테러 문제에 대해 일리가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테러가 탈레반에 의해 얼마나 자행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직접 탈레반이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탈레반을 지지하지만 직접 연계되지는 않은 개인이나 종파가 저지른 것인지. 지난 몇 년 동안 파키스탄에서 테러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의 수와 그로 인한 사상자 수가 2022년과 비교해 5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가해자들은 다양했으며 현지 ISIS 지부, 발루치스탄 해방군, 그리고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 즉 TTP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그 집단을 기억해두세요. TTP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남아시아 테러리즘 포털 SATP과 분쟁관리연구소는 파키스탄을 글로벌 테러리즘 지수에서 두 번째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ACTP의 2025년 지수에 따르면 그해 파키스탄에서 테러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80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4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CTP는 이 공격들 중 약 절반의 책임이 있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5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이러한 테러 활동의 상당한 증가는 모두 아프가니스탄과 그곳의 탈레반 정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탈레반은 이를 부인하지만 CSIS에 따르면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은 TTP와 알카에다 등의 테러리스트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파키스탄 내에서 폭력의 급격한 증가는 2021년 미국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탈레반이 권력을 잡은 시기와 일치합니다. 파키스탄이 테러 문제에 일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에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할 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정말 말도 안 돼 보입니다. 그 이유들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전에 여러분이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전해드리니 채널을 구독하셔서 한 발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파키스탄이 탈레반의 전쟁을 선포한 충격적 이유를 보기 전에 듀랜드 라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파키스탄과 탈레반의 전투 대부분은 이 거대한 국경선에서 일어났고 그럴 이유도 있습니다. 탈레반과 이전 아프가니스탄 정부 모두 듀랜드 라인 형성 방식 때문에 오랫동안 이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SIS에 따르면 이 국경선은 1893년에 영국이 영국령 인도를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영국이 이 국경선을 만들었을 때 새로 만든 국경선 안팎에 살고 있는 파슈툰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탈레반이 파슈툰 운동이 주도하며 이 집단이 듀랜드 라인을 가로질러 분쟁과 충돌을 벌이는 이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은 러시 왕립 합동 군사연구소에 따르면 이 분쟁을 완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 기회를 놓친 것은 외교적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듀랜드 라인은 파키스탄에서 거의 한 세기째 활동하지 않은 나라가 만든 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국경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관된 거부는 파키스탄이 러시가 프랑켄슈타인 괴물이라고 부르는 탈레반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때 파키스탄이 지원했던 집단이 이제는 공개적인 전쟁으로 이어진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이 듀랜드 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이 분명히 반박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100년 넘게 유지된 국경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 국경이 탈레반의 기반을 이루는 공동체를 나눠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그렇듯이 지역 분쟁이 훨씬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파키스탄이 인도로 인해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아마도 가장 터무니없는 이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탈레반과 계속 싸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CSIS가 지적하듯이 파키스탄은 탈레반이 인도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인도가 탈레반 통치하에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외교 사절을 파견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의 주장은 인도가 역사적으로 북부동맹이나 미국과 같이 탈레반과 싸우는 세력과 동맹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키스탄 내 일부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이 인도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파키스탄 국방장관 카와이아 아시프도 포함됩니다. 그는 탈레반이 파키스탄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킨 이후 X에 글을 올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미국이 철수하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인도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직접적으로 또 우방국들과 함께 상황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했고 광범위한 외교 활동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인도의 대리인이 되었다고 아시프는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인도는 탈레반 집권 전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외교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파키스탄이 이제 탈레반과의 전쟁을 이용해 주요 지역 및 지정학적 라이벌 중 하나인 인도를 견제하려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간 탈레반의 공개전쟁 이유를 살펴봤으니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파키스탄은 2월 28일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충돌과 공습이 훨씬 더 큰 전쟁의 초기 단계임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 전쟁이 일어난다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파키스탄이 훨씬 더 강한 세력입니다. CNN과 매년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대부분의 부분에서 5위에 있습니다. 파키스탄 군대에는 66만 명의 현역 인원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출처에 따라 7만 5천 명에서 17만 명의 현역 인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프간 탈레반과 비교됩니다.
파키스탄은 또한 탈레반이 전혀 보유하지 않은 55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준 군사력도 파키스탄이 50만 명으로 아프가니스탄의 9만 명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파키스탄의 국방 예산은 90억 달러가 넘는 반면 아프가니스탄은 연간 군사비로 겨우 1억 4,500만 달러만 지출합니다. 아프간 탈레반은 약 4,000대 장갑차 외에는 사실상 공군이나 지상 전력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5만 9천 대 이상의 장갑차와 2,677대의 전차 그리고 수천 대의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륙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은 해군도 없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보유한 120척의 함대를 이용해 탈레반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CNN은 탈레반이 보유한 군사자산이 소련 시절의 헬리콥터 몇 대와 미국이 철수할 때 남기고 간 장비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 핵무기 폐기운동에 따르면 그 수는 170기입니다. 파키스탄이 이런 무기를 탈레반에 쓸 가능성은 낮지만 군이 이런 무기까지 보유했다는 점은 어떤 전쟁에서도 파키스탄의 일방적 승리를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휴전이 선언되지 않는다면 파키스탄의 승리는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TTP가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해주세요. 그 단체는 파키스탄이 아프간 탈레반이 은신처를 제공한다고 비난하는 테러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 주장도 일리 있습니다. TTP의 두 번째 T는 결국 탈레반이니까요. 그리고 탈레반이 과거에 파키스탄과 TTP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SIS는 탈레반이 대체로 TTP 편을 더 자주 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파키스탄의 TTP 문제는 이 단체가 탈레반의 유일한 전술인 게릴라전에 힘을 실어 파키스탄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탈레반 장악을 허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탈레반은 제한된 자원으로 적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전투를 아주 잘 수행합니다. 또한 CSIS 지적대로 탈레반은 충성을 맹세한 TTP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은 TTP 구성원이 3만 5천 명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그 정도 인원으로 파키스탄과 전면적인 정규전을 벌이기에는 부족하지만 파키스탄 내에서 게릴라전을 벌이며 테러 활동이 증가하는 데는 충분한 인원입니다. 자살폭탄 테러, 매복 공격, 그리고 파키스탄 군기지에 대한 전반적인 혼란 조성 등은 모두 TTP가 아프간 탈레반을 대신해 수행할 수 있으며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파키스탄을 내부에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BBC는 파키스탄과 아프간 탈레반 간 전쟁이 결코 정규전이 아닐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이 아프간 정부 시설을 공습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BBC는 탈레반이 정부에 배치한 인물들이 가진 풍부한 게릴라전 경험이 전면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탈레반은 파키스탄군을 파괴하는 식의 전통적인 의미의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탈레반은 미국 상대 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도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탈레반은 전국에서 수백 개 소규모 집단으로 분열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내부에 있는 TTP의 도움으로 파키스탄이 어떤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 대가는 막대한 지속적인 비용으로 이어져 수년 동안 치러야 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경제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유라시아 그룹의 남아시아 분석가 프라밋 팔 초우드리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탈레반과 전쟁할 여유가 없으며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파키스탄은 군대의 규모와 힘 덕분에 비슷한 정규군과 싸우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초우드리가 본질적으로 민병대 연합이라고 부르는 세력과 싸우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어느 쪽도 상대를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탈레반의 파키스탄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아시아 지도자들이 이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최근 적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란은 양측 사이에 중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을 상대로 작전을 개시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상황에서 그 선택지가 여전히 유효한지는 불확실합니다. UN, 중국, 영국 모두 긴장 완화를 촉구했으며 탈레반 대변인 무자히드 역시 2월 27일에 지금도 우리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화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 상황이 매우 위태로워졌습니다. 만약 파키스탄이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남아시아 대륙 전체를 전쟁에 휩쓸리게 할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잠깐의 고요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도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그 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피비린내나고 잔혹한 분쟁 중 하나로 양측 모두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극적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유혈 사태와 혼란은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잠재적인 파장은 교전 당사국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영향은 전 세계가 곧바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는 아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 바로 지리적 요인 때문입니다. 5,000마일이 넘는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한 국가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두 나라 모두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권리나 심지어 의무가 있다고 믿는 훨씬 더 큰 권위주의적 이웃 국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러시아와 유럽의 나토 동맹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타이완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모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국에 비해 훨씬 작고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전 세계 동맹국들의 지원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지리적 위치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3만 3,062 제곱마일, 즉 60만 3,628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거대한 육지입니다. 그 땅의 대부분은 평지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95%가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일부 대도시들은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많은 도시들은 내륙 깊숙이 잠재적인 침공 전선에서 수십, 심지어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나토 국가를 포함해 무려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안전하게 국외로 탈출해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고, 동시에 군사장비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중요한 물자가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우크라이나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특한 지리와 지형은 지금까지 전쟁의 전개 방식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분쟁의 양상을 계속해서 좌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선이 수백 마일에 걸쳐 뻗어 있으며 군대가 필요에 따라 후퇴하고 재정비하며 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긴 보급선을 구축할 수 있어 최전방 부대가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많이 목격한 소모전 양상이 나타나게 되며 러시아 군대는 아주 작은 영토조차도 점진적으로 힘겹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들과 버려진 국경 도시들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대만은 섬이고 우크라이나에 비해 훨씬 작아서 면적이 겨우 13,976 제곱마일, 즉 36,197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대만은 인구 밀도도 매우 높아서 2,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고 전체 인구의 약 90%가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넓고 평평한 땅과 달리 대만은 험준하고 산악 지형이 많아서 동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산들이 중앙과 동부 지역을 가로질러 뻗어 있습니다. 이 말은 대만의 주요 도시, 항구, 발전소, 데이터 센터, 공공기지 등 대부분의 인프라가 모두 섬의 서해안에 밀집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서해안은 바로 중국 본토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달리 그 전쟁은 수천 마일에 이르는 전선과 여러 전투 지역이 있고 병사들이 후퇴할 수 있는 광활한 평야와 난민들이 도망칠 수 있는 이웃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의 전쟁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더 압축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땅 조각을 두고 점진적으로 소모전을 벌이는 오랜 전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첫날부터 짧고 혼란스러울 것이며 섬의 수도인 타이페이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이 위협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침공을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초기 며칠과 몇 주 동안 막대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 군사 프로그램에서는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계 권력 균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앞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쟁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양측의 군사 능력과 교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섬을 침공하고 110마일에 달하는 타이완 해협을 건너야 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중국은 빠르고 강력하게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은 거대한 해군과 공군 침공 부대를 투입해 섬의 방어를 압도하고 가능한 한 빨리 서해안 어딘가에 교두보를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국 인민해방군, 즉 PLA가 진격해 타이완의 도시와 기반 시설을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이에 대비해 준비해 왔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해군 전력을 구축했으며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조선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현재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3척, 헬리콥터 모함 4척, 60척이 넘는 잠수함 구축함 50척, 초계함 72척, 경비정 50척, 기뢰전함 36척, 그리고 호위함 47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은 현재 4번째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며 해군 전력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공군 중 하나를 자랑하며 총 3,300대가 넘는 항공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200대가 넘는 전투기와 약 1,000대에 달하는 헬리콥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어 타이페이 어디든 타격할 수 있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사이버 전쟁 전략을 강화하는데 많은 시간, 돈, 자원을 투자해왔습니다. 그리고 군사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고 대만섬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의 거친 바다를 건너 병력과 기타 장비를 수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특수 상륙 바지선까지 개발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대만섬의 외부와의 통신을 끊을 수 있는 해저 케이블 절단기까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계획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군은 그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어떤 공격도 아마 매우 신속하고 잔인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표적 미사일 공격, 사이버 공격, 해상 봉쇄, 영공 교란, 그리고 병력, 포병, 기타 전력을 해협을 넘어 대만의 주요 항구와 해안 도시로 신속하게 투입하는 추가 작전이 포함될 것이며 손실과 지연을 최소화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계별 전쟁이나 점진적인 합전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은 아마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대만에 쏟아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대만 민간인들은 쉽게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아온 집에 머무르기를 선택할 것이고 대피를 선택하는 사람들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통신을 차단하고 하늘을 장악하며 섬 주위에 해상 봉쇄를 실시한다면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만과 대만 국민들은 중국 함정이 다가온다고 해서 순순히 항복하거나 백기를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만 역시 수년간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전략을 다듬고 방어에 투자하며 전쟁에 대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대만은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그곳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만에 대만 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구글 검색 횟수는 당시 중요한 이슈였던 코로나19 백신이나 신속 진단키트 관련 검색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백신과 진단키트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전쟁과 관련된 TV 프로그램과 뉴스 보도의 시청률도 상승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고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중의 태도와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방 예산을 18% 증액했고 2025년부터는 육군 내에 드론 부대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은 또한 드론전, 대전차 로켓, 그리고 어깨에 메고 쏘는 스팅어 미사일과 관련된 신병 훈련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상대응 및 재난구호 훈련에 참여하거나 민방위 조직에 가입하는데 기꺼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군 지도자들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분명히 많은 것을 배웠고
수년 전부터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자국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워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공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평가했고 중국군의 군사 혁신과 발전을 주시해 왔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장악하려 할 위치들을 파악해 왔습니다. 우선 그들은 침공 시도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체 방위 교리를 구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1대1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만도 중국을 능가할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중국의 진격을 충분히 늦추고 동맹국들이 지원할 수 있을 만큼 큰 피해를 입힐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만의 방어 전술은 주로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크고 값비싼 무기 플랫폼보다는 수많은 소형 이동식 무기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사일, 최공탄약, 대함 시스템 등 다양한 방어용 무기들이 섬 곳곳에 배치되어 대만을 마치 고슴도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무기들은 베이징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침공의 대가를 최대한 크게 치르기 위해 겨냥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또한 첨단 감시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섬 주변의 바다와 하늘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첨단 레이더가 있어 언제든지 접근하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조기 경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만군은 또한 강력한 사이버 및 정보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는 예비 통신 시스템과 중국의 파괴적인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허위 정보 대응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대만은 중국의 침공을 억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대만은 침공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고서는 공략하기 거의 불가능한 대상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중국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단순히 결정할 수도 있고 베이징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피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진핑 주석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중국과 대만의 통일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침공이 시작된다면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공군의 압도적인 힘에 점차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초기 단계는 아마도 세계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피비린내 나고 잔혹한 국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대만 군대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사일, 포병, 그리고 방공 시스템을 동원해 주요 항구 도시와 해안 진입 지점, 즉 항구, 해변, 다리, 제방 등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주요 목표는 단 하나,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대만 군대는 침공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데만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가 대응하고 반응하며 지원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한편 중국은 막대한 해군과 공군 전력을 투입하고 동시에 사이버 공격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이때 중국의 목표는 대만과는 정반대입니다. 대만이 분쟁의 초기 단계를 지연시키고 최대한 오래 끌려고 하는 반면 중국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해안의 거점을 확보하면 중국은 타이페이 등 대도시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은 단순히 병력과 각종 장비를 해협 너머로 계속 수송하면서 섬에서 규모가 점점 커지고 갈수록 저지하기 어려운 전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방어선을 완전히 파괴하고 더 이상 탈출할 길이 없어진다면 대만 사람들은 죽음과 복종 중에서 암울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전쟁도 특히 이렇게 변수들이 많은 전쟁은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초기 단계들의 최종 결과는 결국 어느 쪽이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했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끈질긴 공격이 대만의 고슴도치 방어와 맞부딪히면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그 과정에서 분명히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 단계는 참혹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대규모 전쟁 범죄가 보고되었으며 상상할 수 없는 파괴의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양측 모두 피해를 입게 되고 대만의 극심한 인구 밀도 때문에 현지 주민들의 피해는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설령 대만 대도시의 다양한 지하상가나 다른 지하 구조물에 피신하더라도 중국 미사일이 쏟아지고 드론들이 하늘을 뒤덮는 상황에서 거의 끊임없는 폭격의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야말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개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전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대만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조차도 수년간 섬을 방어하겠다는 지원과 약속의 수준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대만이 공격을 받게 될 경우 개입하여 대만 국민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해왔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에 맞서 군사행동을 취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만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정확히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침공이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특히 미국은 이 분쟁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게 되면 상황은 빠르게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압축되고 집중된 분쟁에서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와는 다를 것입니다. 유럽과 북미의 키이우 동맹국들은 어떤 지원을 제공할지, 러시아의 침공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토론하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각국은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해야 하며 촉박한 일정과 임박한 마감 기한이 격화 위험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제3차 세계대전의 가장 유력한 전조로 여겨지는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실제로 침공을 감행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아 개입하게 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겉쪽잡을 수 없이 악화될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등 일부 국가는 중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수세대에 걸친 세상 변화를 초래할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와 심지어 핵 참사의 지속적인 위협까지도 존재하게 됩니다. 세계의 대부분 아니면 모든 핵 보유국들이 이 전쟁에 끌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반드시 전 세계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원하는 것을 얻고 몇 주 만에 섬을 장악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잠재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인명피해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피해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트랜지스터부터 컴퓨터 마이크로칩, 태양전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현대 전자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수많은 기기들이 이러한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만은 주로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인 TSMC를 통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TSMC는 스마트폰, 컴퓨터, AI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정교하고 소형이며 고성능의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자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 대만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첨단 칩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대만이 유일합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어떤 형태로든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의 소비자 전자제품, 자동차, 의료기기, 군사 시스템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발생하면 미사일 공격과 폭격으로 반도체 인프라가 파괴되어 전 세계 칩 공급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반대로 대만의 반도체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대신 장악하여 막대한 경제적 힘과 영향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영향은 엄청날 것이며 전 세계에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스마트폰, PC,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일상적인 전자기기들이 갑작스러운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기술 발전 속도는 거의 멈춰서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비용은 치솟으며 신차 생산은 극적으로 감소하고 군사 및 의료 개발 프로그램도 지연되며 전 세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며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전개될 수 있는 방식은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그 대가는 막대할 것이며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소중한 인프라가 파괴되며 국제 동맹이 시험대에 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미래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바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충분히 오래 막아 베이징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또는 이 영상을 통해 미국이 이미 중국의 침공 시도를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 무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중국,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최신 군사 뉴스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